좀 마십시오. 저기요. 자,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국민혁명이 필요할 시기고요. 자, 이 5.18 핵무기를 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립시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분입니다. 저번 주에 강주 이제 5.18 집회에서 전남도청 31살 때 전남도청 보건과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필명은 정호연 선생님이고 실명은 저희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데요. 우리 정 선생님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1980년경 광주에서 있었던 5.18 관련 실제 상황을 제가 보고 겪었던 사실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30세였고 전남도청 보건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후 단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데모는 5월 15일경까지 광주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결코 과격하다거나 무력을 사용한 데모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 데모에 참가한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총학생회 간부들의 우격다짐으로 데모를 선동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참가한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6일경부터 5월 21일경까지의 광주 지역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시끄럽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던 대학생들의 데모가 5월 16일경부터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자 매우 나치스러운 청장년들이 나서서 일반 시민들을 선동하여 데모대를 이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고, 이 나치스러운 청장년들이 주동이 되어 갑작스럽게 일반 시민들이 시내를 몰려다니면서 데모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5월 18일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데모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하여 공권력을 거의 마비시켜버리고, 이때부터 경찰력은 보이지 않고 시간은 완전히 치안 공백 상태가 되고, 그 데모대들의 폭력적인 형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광주 인근의 군 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1일경은 5.18 사태의 정점이 되는 날로 데모대들이 탈취한 시내버스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금남로 5가쯤에서부터 금남로 일가 끝에 위치한 도청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 병력이 도청 앞 분수대 앞에서 가로 1m, 세로 0.5m쯤 되는 콘크리트 화분대를 엄폐로 데모대를 향해 방어를 하고 있었고, 장갑차를 앞세운 데모대들이 군인들 코앞까지 몰려오자 군인들은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군인들 중 2명이 수협 앞에서 장갑차를 피해 뒷걸음을 치다가 그대로 전진해오는 장갑차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시체로 변해버렸으며, 이것이 5.18 사태 중 광주에서 최초로 목격된 사망사고였습니다. 5월 21일 오후 6시경에 도청이 데모대들의 수중에 함락되었습니다. 저는 도청 바로 옆 동명동 동료 직원 집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고, 그날 저녁에 대문 앞에서 데모대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중 유리창 하나도 없고 엉망진창이 된 시내버스가 집 앞에 멈추는 것을 보고 차 안을 살펴봤더니 운전은 건장한 청장년이 하고 있고 뒤에는 중고생들과 몇몇 시민들이 타고 있었는데,
차 바닥에는 총알이 그득그득 담긴 탄알 상자와 수류탄, 총들이 어지럽게 수북히 쌓여있고 아이들은 양쪽에 탄알 띠를 두르고 수류탄을 몇 개씩 허리에 차고 기관총이나 소총들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섭기도 하여 얼른 내리려고 하였으나 차가 그대로 출발해버려 어딘지도 모르고 다니게 되었으며 얼마나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차가 멈추기에 급히 뛰어내렸으며 캄캄한 밤중이라 그곳이 어딘지 분간도 못하고 서있던 중 시커먼 장갑차가 제 앞에 멈추더군요. 장갑차 문이 열리고 여성이 나와서 나와보고 왜 여기 서 있느냐고 하길래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집에를 가려고 하나 갈 방도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니까 타라고 하더라. 현전 처음 장갑차에 탔더니 30, 40대쯤 돼 보이는 매우 낯설은 인상의 사람이 운전을 하고 30대 여성은 마이크를 잡고 시민군 홍보 및 선동 방송을 계속하였다. 아무튼 도청 근방에서 내려주기에 무사히 집에 오게 되었고 그동안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다고 하였다. 그날 밤에는 집 밖에서 천천히 하시오. 그날 밤에는 집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매캐한 연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아침에 나와보니 집 옆에 있던 세무사가 흔적도 없이 불에 타버렸고 MBC 방송국은 반쯤 탄 채 샷다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시내는 곳곳에 타이어 등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불을 질러 온 시내가 전쟁 직후 폐허 상태와 같았다. 도청 앞이나 거리 곳곳에 군용 차량들이 즐비하고 그 위에는 무장 비슷한 옷과 헬멧 등을 쓴 역시 매우 낯이서는 사람들이 헬멧이나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특이하게도 찔레꽃 같은 것을 꽂고 무리를 지어 있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었으나 평화로운 느낌마저 들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였었다. (5월 22일경에는) 시내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무장 시민군들이 운전하는 군용 트럭들이 일반 시민들의 운송수단이 되어 있었다. 나도 가족을 데리고 광천동 이모님 댁으로 가기 위해 무장 시민군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갔었고 이모님 집에 있는 동안 이상한 놈들이나 동네에서 도둑질이나 하던 자들이 총까지 휴대하고 집에 들어와 밥을 달라거나 집안을 살피거나 매우 위협적인 태도들을 보이는 터라 이모님은 그들이 주라는 대로 얼른 주고 돈도 주고 하였는데 이자가 내 차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음흉한 눈길을 보내는데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 후 23일까지 숨 죽으며 버티다가 상황이 도저히 힘들어 24일 아침에는 몇 시간을 걸어서 담양 밖까지 가서 시골집 방향으로 가는 차편을 얻어 타고 그냥 앉아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안녕. 담양 밖까지 가서 시골집 방향으로 가는 차편을 얻어 타고 시골집에 도착하였다. 담양 밖에 오니까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난 행렬이 줄을 서고 있었다. 5월 27일경에 도청이 수복되었다는 방송을 듣고 급히 광주로 내려가고 출근을 하였다. 출근하자마자 보건과 의료진들과 함께 사망자, 부상자를 파악하고 부상자 치료 및 시신 검안 등을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우선 도청 중앙 공간 등에 시신들을 쌓아놓은 곳으로 갔더니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시신들은 일부는 관 안에 들어있었고 일부는 비닐 등에 쌓여 있었고 일부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시신들을 살펴보니 황토 땅에 묻혔다가 파온 것처럼 황토 흙투성이었고 신체들의 형체는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태였다. 어떤 여성 한 명이 시신들 위에
촛불을 꽂고 있었다. 시신들이 그렇게 많아도 유가족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추록들은 어디선가 시신들을 계속 싣고 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시신들을 어디서 누가 찾아서 가지고 오는지가 매우 궁금하고 의아했었다. 의료진들이 시신들을 대략 검시하고 시신 숫자를 파악하고 사무실에 와서는 국군 통합병원을 비롯해서 각 병원들로부터 부상자 등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부상자들을 파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중복된 환자들이 있었고 경상이나 중상 환자들이 서로 겹치고 하여 인원수가 들쭉날쭉하였고 보고를 하고서도 틀린 경우가 많았다. 부상자들의 인적사항은 파악이 되었지만 사망자들의 인적사항은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하여 시신들을 관해놓고 방부제와 탈취제들을 쏟아붓고 시신들을 모두 도청 앞 상무관으로 옮겨서 유가족들이 시신들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였다.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시신이나 부상자들이 나오지 않아 최종 집계를 하였다. 부상자는 437명, 사망자는 121명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가장 특이하고 의아했던 것은 5.18 민주화 사태는 대학생들의 데모가 단초가 되어 일으킨 사건임에도 부상자들이나 사망자들 중 대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고 한 사람도 없었던 점이다. 당시 도청에서 부상자나 사망자들을 파악하고 치료 등을 해주는 담당 실무자는 나였으나 도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보건과 직원들조차 거의 관심이 없었고 과장님과 도지사님만 업무를 챙기신 정도였고 오로지 저 혼자서 5.18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5.18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생들과 일부 시민들이 데모를 하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고 도청 직원들이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5.18 사태를 전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었다. 만약 지금 시대에 5.18 사태가 일어났다면 도청 직원들, 경찰들, 검찰들, 의원들, 시민단체들 등이 총동원되어 사건을 수습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때 공무원 생활한 지 6개월째였어요. 신청. 저 혼자 모든 걸 담당했어요. 그 후 여론들은 사망자가 500명에서 5,000명은 될 것이라는 말이 대세했으나 저는 그런 여론에 코숨치고 있었다. 당시 부상자에게는 400만원, 사망자에게는 600만원씩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 내 가족이나 친척들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다쳤다면 신고하거나 찾아 나서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후에 광주시가 광주광역시로 승격되는 바람에 5.18 관련 업무가 도청에서 광주광역시로 이관되었고 5.18 사태가 점점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되고 광주광역시와 5.18 관련 단체들과 주로 좌익 성향의 유력 정치인들이 합시하여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고 사망자들에 대해서만 당시 행불자 등을 대상으로 숫자 파악에 나섰으나 순전히 자기들 입맛대로 부풀린 숫자가 154명으로 공식적으로 최종 발표를 하였었다. 저는 거기까지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2015년경에 우연히 망월동에 있는 5.18 국민묘지에 들게 되었는데 깜짝 놀라 까무라칠 뻔했다. 5.18 유공자 묘기가 무려 824기가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들어올 유공자가 약 4,500명이 더 있다는 직원의 설명이었다. 그래서 저는 유공자 외에 그 가족들까지도 묻히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5.18 때 다치거나 사망한 본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하도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5.18 단체들의 많은 비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지금 현재 5.18 관련 단체 부상자 유가족협회 총회장은 김후식이라는 자가 맡고 있다. 김후식은 80년경 나이가 40세쯤으로 광주 시내에서 이발소를 하고 있던 이발사였는데 5.18 때 부상자로 접수가 되었던 자이다. 그때 처음으로 5.18 관련 단체로 5.18 관련 부상자 및 유가족 협회가 결성되고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자가 김후식이다. 어떤 경로로 부상자가 된 줄은 모르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회장직을 역임해 오다가 10여 년 전에 유공자 부정 지정 사건으로 잠시 회장직에서 1, 2년 사퇴했다가 그 후 얼마 안 가서 다시 회장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무려 35년 이상을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5.18 민주화운동 단체의 총우두머리가 되어 있다. 이박자가 5.18 관련 단체에 관하여 아마도 5.18 단체요, 아마도 가장 불쾌한 자들로만 구성된 단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 단체 김후식은 광주 전남에서는 가장 거물급 유력 인사이고 단체에 소속된 임원들도 많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매스컴이나 전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 까닭은 아마도 그들에 대한 광주 전남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들의 각종 이권 개입 등은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따낸다. 예를 들어 충장로 지하상가는 광주에서 최고로 꼽는 알짜배기 상권인데 거기에 황금알을 낳는 자판기 사업까지 따내고 그 외 광주 전남 이권 개입에는 안 뛰는 곳이 없을 정도고 5.18 회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등 수많은 운영 매체 등에서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기고 정부 지원 자금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유력 인사들은 이들에게 삥을 뜯겨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다. 이해찬과 김경수가 5.18 유공자라는 소문이 있고 이해찬은 답변으로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5.18 단체에서 그냥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아마 이해찬의 답변이 맞을 것이다. 5.18 단체에서는 이해찬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유력 인사들에게도 방패막으로 5.18 유공자증을 만들어준 것으로 충분히 심증이 간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5.18 사태 주동자 및 시민군의 실체와 시민군 본부, 시민군 본대일 것이다. 시민군. 저보다 몇 살 아래인 사람이 20여 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지금까지 매우 친하게 지내오는 사람을 소개한다. 5.18 당시 부부가 자영업을 해오고 있었고 5월 21일경에 시내로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모든 교통수단이 끊긴 상태라 할 수 없이 소위 시민군이 운행하고 있는 추록을 탔다. 추록을 탔지만 운전수가 가는 대로 가다가 적당한 곳에 이르면 내려달라고 할 참이었는데 운전수는 자기 마음대로 한없이 화순 쪽으로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이 생전 처음 와보는 화순 어느 산골 마을이었다. 거기에는 이미 몇백 명이 와 있었다고 한다. 먼저 와 있는 몇백 명도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 본인도 차에 탔을 때 차 안에는 총, 수류탄, 탄알 등이 수북히 쌓여 있어 일단 호신용으로 총을 들었다고 한다. 마을에 도착하니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마을 이양 가족이 주축이 되어 동네 부인들이 하루 30씩 밥을 계속 해주었다고 하고 그곳에서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있다가 도청이 수복되었다는 방송을 듣고 7일 만에 광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곳 마을 빈터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 하는 일 없이 서로 웅크리고 야영을 하였다 하고, 식사는 끝날 때까지 동네 부인들이 해주었고, 몇백 명 중에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납치 설기만 하는 건장한 청장년들이 주로 지휘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피난민 수용소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곳에서 일주일을 지냈다고 한다. 그때 20세쯤 이장 딸이 식사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 중 한 명이 오바를 하는 바람에 이장 딸이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장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단지 사람들을 향해 앞으로는 이런 오발 사고가 없도록 총기 관리를 조심해 주라고만 했다고 한다. 후배는 그 당시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고 항변도 하지 않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화순 주남마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고, 후배 말로는 시민군들이 사람들을 태우고 주남마을을 통과할 때 주남마을 산 위에 미리 매복하고 있던 자들이 출구 바퀴를 중점 총격을 하여 출구를 전복시킨 다음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당시 주남마을 산에서 매복하고 있던 자들에 의해 군인들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후배가 머무르고 있던 곳이 시민군 본부요, 시민군 본대였고, 그곳에 있던 몇백 명의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시민군 아닌 시민군이 되어 있었고, 이들 시민군 아닌 시민군들이 소위 말하는 시민군의 실체였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세상이 무비천지가 되고 어디로 나갈 곳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시민군 아닌 시민군들로 취사된 노릇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후배가 7일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고 온 가족들이 후배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5.18이 진압되고 난 후 후배에게도 시민군으로 본대에 있었으니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5.18 유공자로 신청하라는 주의 공고도 있었지만, 본인은 5.18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기에 양심상 도저히 유공자로 신청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시민군 아닌 시민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전에 짜놓은 치밀한 작전으로 보인다. 시내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척하여 사람들을 태우고 화순 마을로 데리고 오고, 또 미리 무기들을 차 안에 놔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무기를 들게 하여 무장을 시키고, 상대편인 계엄군 등과 교전 등이 발생할 시에 이들 시민군 아닌 시민군들을 투입하여 총알바지로 이용하고, 이들 시민군 아닌 시민군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계엄군들에 의해 시민군들이 싸우다 죽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무조건 계엄군들에 의해 계엄군들에 대한 공분을 일으킬 것이고, 이들 정체불명의 선동 집단들은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영웅시 될 것이고,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동정심 등을 유발케 하는 일거양득의 작전인 셈이 된다. 시민군 아닌 시민군들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오히려 이들 정체불명의 선동 집단들에게는 득이 되었을 것이다. 시민군 아닌 시민군들이 많이 죽어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시내 등에서 얼마든지 시민군 아닌 시민군들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이들 시민군 아닌 시민군들은 순전히 총알바지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처음 5.18 사태의 단초가 된 것은 대학생들의 데모였고, 또 데모에 참가한 대학생들이었으나 지금까지 이들 대학생들 중에서 5.18 유공자가 됐거나 한 대학생들은 한 명도 없는 걸로 봐서 대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주동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한 주장이 확실하다. 당시 계엄군이나 순수한 일반 시민군에게 직접 칼로 찔렸거나 직접 죽임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대원군들이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주장 등은 전혀 사실 무근한 허위 주장임이 확실하다. 당시에 장갑차를 운전한 청장년이나 시민군의 홍보 방송을 하고 다녔던 여성이나 시민군 차량 등을 운전한 수많은 자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이들이 분명한 정체불명의 선동 집단인 것이 확실하다. 5.18 사태 당시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층들이나 식견을 지닌 광주 사람들은 대부분은 시위에 참가를 하거나 시위대들 근처에 가거나 부경삼아 근처에 가는 것조차도 용납을 하지 못하였고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엄히 타이르곤 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누가 5.18 민주화운동 투쟁을 했다는 말인가? 그 당시 광주 시민들 대부분은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대문을 꼭꼭 걸어다니고 숨지기며 지내고 있었다. 저는 그동안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5.18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좌익 성향의 정치인들이 합시하여 5.18 사태를 완전한 민주화 운동으로 법제화하여 허구 5.18 관련자들이 어마어마한 국고를 빨고 있는 현실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정을 얻는군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내왔었다. 끝으로 김한월 씨가 5.18 사태가 허구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오던 중 5.18 단체들과 광주 검찰들이 김한월 씨에 대한 무수한 린치를 가하는 것을 보고 치를 떨었고 저 역시 5.18 단체들과 광주 검찰들이 린치를 가해오면 죽기를 각오하고 저희 의지를 만천하에 밝히는 바입니다. 그때 5.18 사태가 도청 주변으로 해서 일어났고 또 내가 도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도청 바로 옆에 동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5.18 사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